자, 오늘 주제는요. 초등학교에서 처음 아이들 또는 이제 입학 전에 7세 때 학습지를 처음 시작하게 되는 시기가 있는데 시작을 막상 하다 보니까 이거를 언제 멈춰야 되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아무래도 고학년이 되고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가게 되면 그 사교육의 형태가 조금 변형이 되는데 제일 갈등을 많이 하시는 시기가 미취학에서 초등 저학년부터 이제 초등 고학년 가는 그 사이의 어디쯤을 많이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아이들이 첫 사교육을 홈스쿨링을 시작하게 되는 이 학습지라는 콘텐츠를 조금 여러 가지 각도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실 수 있는 그러한 내용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제목이 조금 자극적이긴 하지만요. 오늘 내용은 학습지가 나쁘다 보다는 학습지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또 아이들이 이제 교과서나 활자 콘텐츠를 읽는 시기, 적절한 시기를 잘 택하셔야 한다라는 관점에서 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설명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설명의 주제를 이렇게 잡았던 데는 사실 작은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저희 매일국어를 학습하고 있는 학생 중에 한 명의 아버님께서 이런 말씀을 이제 하시게 된 내용을 제가 전해 듣게 됐어요. 원장님으로부터. 그게 내용이 뭐였냐면 아이가 학교에서 수행평가를 본 겁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은 정규시험이 없으니까요. 수행평가를 봤는데 그 반에서 딱 한 명, 그 아이 혼자만 만점을 받게 된 거예요. 너무 기특했겠죠. 그 학부모님께서. 그래서 너무 잘했다. 어떻게 반에서 너 혼자만 100점을 맞았을까? 라고 아이한테 되물었더니 자, 그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했더랍니다. 아이들이 틀린 문제가 되게 많이 틀린 100점을 못 맞고 결정적으로 틀린 문제가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 있었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근데 그 문제가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는 했는데 이제 그림으로 돼 있어가지고 잘 못 읽는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수행평가에 마침 출제가 됐기 때문에 아이들이 평소에 이렇게 주요 내용들은 뭐 문제집에도 정리가 되어 있는 내용이 있고 또 학교 선생님께서도 잘 충분히 설명을 해주시니까 그런 내용들은 학습을 했다가 문제를 맞출 수 있었는데 교과서 구석에 있던 뭐 그런 작은 글자를 꼼꼼히 읽게 되지는 않더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100점 맞은 이 기특한 우리 아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그런데 엄마 매일국어는 그림도 다 읽을 수 있게 만들어놨잖아.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네, 매일국어 뽕이 막 차오르는 순간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자, 제가 그래서 사실은 학부모 설명이나 제가 이제 다른 설명회 강연을 할 때 이 내용을 초창기 때는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었어요. 어떻게 설명을 드렸냐면 그 매일국어의 컨텐츠 중에 교과서 컨텐츠로 되어 있는 국사과 과목 중에서 이제 상대적으로 저학년, 3학년이나 4학년은 그 컨텐츠의 활자 내용이 5, 6학년보다는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제 사고를 하는 것 자체가 활자를 받아들이기가 아직 조금 익숙하지 않고 또 갑자기 한꺼번에 컨텐츠로 된 내용을 주었을 때는 그 컨텐츠의 내용을 머릿속으로 이미지화할 수 있는 직접 체험 또는 간접 체험, 직간접 체험의 수가 압도적으로 아직 적기 때문에 글자로만 읽어서는 머릿속으로 이게 이미지화가 잘 돼서 이해가 되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3, 4학년 교과서에는 아무래도 그림으로 된 것들이 더 많기 때문에 이 그림들을 위주로 내용을 이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연구소에서는 그 그림들을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글자의 형태로 읽으면서 속도가 느리더라도 읽으면서 이해를 하는 경험을 쌓아줄 수 있을까 고민을 한 끝에 그 내용들에 알맞은 지문을 직접 제작해서 올린 지문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이 내용을 저도 이제 설명회 하면서 또 다른 내용으로 교체하고 이렇게 서서히 옅어지다가 이번에 이 에피소드를 듣고 이거를 다시 한번 어머님들께 꼭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오늘 내용에 좀 녹여냈습니다. 자, 서두가 조금 길었지만요. 이런 경험 있으시죠?
이제 초등학교 때는 너무 기억이 멀어서 잘 안 나 이러실 수 있겠지만 중고등학교 때 이런 경험이 한두 번씩 있으실 거예요. 아, 너무 아까워. 그 문제는 그 문제만 맞았으면 내가 100점이었는데 그리고 도대체 뭘 틀린 거야? 그리고 교과서를 막 찾아보니 마침 저기 어디 구석탱이에 그 교과서 제일 밑에 있는 쪽수 숫자 바로 위에 있는 조그만 사파 옆에 있는 아주 작은 글씨 막 이런 것들이 보기에 예시로 하나 나왔을 때 틀려서 안타깝고 막 그 교과 선생님을 욕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문제 이슈는 뭐냐면요. 결국 문제가 출제되는 내용들은 다 교과서 안에 들어있고 아이들이 교과서를 여러 번 꼼꼼히 읽을 수 있는 역량만 갖춰진다면 얼마든지 앞으로 바뀌는 교육 제도나 입시 정책에도 아이들이 적응할 수 있을 거라는 말이죠. 자, 실제로 제가 이런 유사한 사례가 없는지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특히 역사나 세계사 이렇게 사회 쪽에 관련된 문제라든지 아니면 과학에 나오는 문제들의 선지 보기 중에서는 서로 분리되어 있는 단원에서 각각 선지를 추려서 문제를 내는 유형의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됩니다. 실제로요. 그리고 그런 유형들이 좀 풀이가 까다롭죠. 연계성이 없기 때문에 그 머릿속에서 그 체인의 연결을 아이들이 쌓은 지식 정보로 연결을 해줘야 되는 구조거든요. 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아이들은 속으로 이런 마음을 가집니다. 나 언참 이런 것도 내나? 자, 근데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자, 일단 한번 봤으니 그냥 통째로 외워버리자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 이 암기는요 굉장히 결정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똑같은 문제가 나오지 않으면 그 단편적인 이렇게 경주마처럼 딱 요만큼만 외운 암기의 내용을 다른 문제에 적용을 하기는 힘들다는 사실입니다. 자, 조금 예전 자료이긴 한데요. 공부의 왕도에 나왔던 한 공부 잘하는 학생의 공부 비법에서 이 학생이 어떤 공부법을 했냐면 7회 독법을 넘어서 이제 10회 독법 공부법을 해서 유명한 학생이었어요. 근데 이 학생이 롤모델로 삼았던 7회 독법의 주인공은 바로 고승덕 변호사였습니다.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늘 2등만 하던 또는 늘 1등을 하고 싶었지만 그렇지 못했던 이 여학생이 나에게 맞는 공부법을 찾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 고승덕 변호사가 했던 7회 독법을 시도를 했죠. 자,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실제로 첫 번째 1회 독 했을 때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다. 모르는 단어도 너무 많고요.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 거지? 그 문장의 뜻을 헤아리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렸다는 거죠. 허투루 읽지 않고 올바르게 읽었을 때. 하지만 두 번째 읽었을 때는 시간이 단축되고 세 번째 읽었을 때는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교과서를 읽어낼 수 있었다라고 자기의 경험담을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서부터인데요. 거듭 읽어서 7회 독 정도를 했을 때에는 아주 놀라운 경험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교과서 페이지마다 딱 명시적으로 기록이 된 내용들이 있잖아요. 이 단원에서 배워야 될 내용. 그것만 딱 보죠. 그리고 또 그 다음 단원 넘어가면 그 다음 단원에 해당되는 내용만 봅니다. 근데 그렇게 단원을 읽어내려가면요. 이제 이 1단원에서 읽었던 내용과 3단원에서 읽었던 내용의 커넥션이 머릿속으로 추론이 되는 단계에 이른다라고 말합니다. 이 내용 시대는 다르지만 지지난번에 읽었던 그 내용이랑 유사한 상황인데 그럼 그게 이렇게 탁 가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지금 보이는 이 교과서 내용은 제가 화면을 캡처한 거라 조금 화질이 좋지는 않지만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제 1920년대 일제시대 때 이제 강압된 통치를 하던 일제시대 때 3.1운동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너무 이 거센 항쟁들이 일어나니까 일본에서 조금 태세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태세를 전환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문화정책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이때 그동안 막 억압해왔던 많은 정책들을 조금 느슨하게 풀어줘요. 달래듯이. 그러면서 나온 내용들이 뭐 제복과 칼차기를 폐지하고 굉장히
험악한 통치를 했었는데 그런 걸 좀 폐지하고 또 다소 제한적이긴 했지만 언론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그 다음에 또 의회를 설립해서 일부는 참정권을 부여하였다. 이런 내용이 일제시대 강점기 때에 대한 내용으로 등장을 합니다. 열심히 읽어서 이 내용을 머릿속에 완벽하게 숙지를 했어요.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런데 뒷부분에요. 1980년대 민주화 항쟁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나올 때 이와 유사한 형태들이 반복이 된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80년대 이제 굉장히 그 민주화 항쟁이 거셌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두환이 어떤 정책을 실시를 하냐면 중앙정보부를 국가안전기획부로 좀 바꾸고 이름을 바꿨죠. 그리고 통행금지를 해제시키고 지금 막 억눌려 있던 그 서민들의 마음을 좀 돌리기 위한 정책인 것이죠. 그리고 중고등학생들도 교복과 두발의 자유화를 시행했다. 자, 그러면 교과서를 이제 막 7번, 8번, 9번 이렇게 읽었을 때 발생되는 머릿속의 커넥션이 그 지식의 연결 체인이 어떻게 작동을 하냐면 이거 1920년대 일제 정책 때 일제가 우리나라를 너무 막 쪼이면서 억압을 했더니 그게 이제 터져 나오면서 막 3.1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이랬을 때 대처를 했던 모양새와 굉장히 유사하네. 너무 억압을 했을 때 풀어주는 정책을 했다라는 내용이죠. 이거 시험에 나올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학습지나 문제집처럼 이러한 내용을 다 짧은 키워드들로 요약을 해서 요약본만 보고 공부를 한 아이들은 이러한 지식 커넥션이 이루어지지가 않죠. 네, 그래서 아이들이 텍스트를 더 잘 읽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제가 이제 조금 교과서 읽기의 중요성을 좀 먼저 말씀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학습지로 좀 돌아가 볼게요. 자, 제가 오늘 자료 준비를 하면서 어머님들이 요즘에 아이들한테 어떠한 학습지를 시키시나 좀 궁금한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자료를 좀 찾아봤어요. 제가 생각하는 학습지의 형태는 이렇게 그 B5 사이즈라고 하나요? 요만한 종이에 종이로 나오는 그런 학습지를 가장 먼저 떠올렸던 것 같습니다. 주로 숫자를 처음 배워서 이제 덧셈 뺄셈, 사칙 연산을 학습해야 되는 아이들이나 아니면 한글을 배울 때 이런 지면 학습지의 형태를 많이 활용하셨던 것 같고 또 뭐 다양한 과목들이 있기는 하지만요. 그래서 저는 그런 종이로 된 학습지를 먼저 떠올렸는데 여러 이제 어머님들이 많이 학습 정보, 교육 정보를 공유하는 카페라든지 인터넷을 찾아보다 보니까 요즘은 이런 지면으로 된 컨텐츠를 학습지라고 하기보다는 영상으로 인강 형태의 강의를 제공하는 그런 것을 학습지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많이 있으시죠? 네,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러한 미디어 형태의 학습지를 언제부터 실시를 하시는지 그런 고민들을 많이 공유를 하시는 걸 제가 보고 언제부터 하시는지 그리고 왜 하시는지를 좀 조사해 봤습니다. 크게 5가지 정도로 추려지더라고요. 자, 우리 아이한테 처음으로 영상 콘텐츠가 탑재된 미디어 학습지를 도입하는 시기입니다. 대략 7세에서 초등 저학년이 가장 많았어요. 근데 이유가 뭐였냐면 이때는 이제 뭔가 공부를 시켜야 할 때인데 학원을 보내기는 조금 애매한 겁니다. 집에서 내가 공부를 봐주자니 뭘 봐줘야 될지 약간 갈피를 잡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뭔가를 아이한테 전달을 하고 지식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또 강의 경험이 없으신 어머님들이라면 조금 망설여지는 부분이 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시기적으로는 한글을 처음 배워야 되는 6세, 7세에서 초등학교 1, 2학년 이때 가장 진입을 많이 하시고 굉장히 많은 그 미디어 컨텐츠들이 또 무료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비교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았어요. 자, 특징을 좀 살펴보니까 일단 태블릿이나 이런 디바이스를 제공하는 형태의 컨텐츠들을 많이 택하시는 것 같았고 이유는 영상 학습을 이렇게 테스트를 하거나 체험을 해보시면 이거 재밌어 보이는데 영상이 화려한데 적어도 우리 아이가 싫어하지는 않겠는데 그래서 아이의 흥미를 학습이랑 연결할 수 있겠구나라는 포인트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고 있구나 라고 저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글이나 이제 뭐 아직 어리니까 막 글로 된 거나 이렇게 해서
학습에 대한 지루함이나 거부감을 심어주기보다는 조금 좀 재미있게 접근을 해야 되겠다. 좋으신 생각이세요. 글보다는 어떤 이미지나 영상, 그리고 누군가가 나와서 좀 알아듣기 쉽게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설명도 막 곁들여지죠. 그래서 영상학습의 형태가 우리 아이가 받아들이기 쉽겠구나, 이런 부분을 좀 고민하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비용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홈스쿨링의 형태로 이루어지죠. 어디 또 코로나가 지금 3년째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바깥에 아이를 내보내는 것보다는 집에서 좀 안전하게 할 수 있고, 또 집에서 이렇게 인강 형태로 듣다 보면 선생님 강의도 같이 또 흡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비대면이고 미디어를 기반으로 한다, 손쉽다라는 부분이 있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이런 미디어 학습지의 경우는 교과목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굉장히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더라고요. 영어, 수학뿐만이 아니라 뭐 독서, 또 일부 콘텐츠들은 논술, 또 사회과학, 뭐 한자까지도 이렇게 제공을 하는 그런 콘텐츠들이 있는데, 이렇게 다양한 콘텐츠들이 있다 보니까 어머님들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냐 하면, 기왕이면 많은 게 좋다고, 다다익선이라고. 그래도 뭔가 할 게 많으면 그 중에서 몇 개는 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또 하시는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마지막. 이게 중요한데요. 자기 주도가 될 거라는, 네, 먼저 말씀드린 착각입니다. 자기 주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이 앞에 말씀드린 이런 이유들 때문에, 아이가 이거는 놀이를 하듯이 재미있게 자기 주도적으로 하고 그것이 영양가 있는 학습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어떠한 일정 시점이 됐을 때 아이한테 오히려 리스크가 되고 학습에 방해가 되는 이유들을 조금 설명해 드려 볼게요. 자, 물론 시작하는 시기인 7살, 8살 이때는요, 지금 말씀드린 이것들이 다 긍정적인 효과로 발현을 합니다. 네, 실제로 그렇죠. 글자를 아직 잘 모르고 숙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용 이해를 글자로 하는 것보다는 그림이나 아니면 영상이나 아니면 누군가의 설명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훨씬 이해가 쉽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어렵지 않고 재미있게 느낄 것이고요. 뭐 이렇게 소리도 뿅뿅 나오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일부분이긴 하지만 약간 개념 이해적인 선행이라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자, 이렇게 영상 위주로 된 콘텐츠들은 어떠한 문제점이 있냐면 정확하게 사고력을 향상시키는 것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가 않아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자, 이해를 하기 쉽다, 어떠한 내용을 잘 알아듣기 쉽다라는 것이 그 지식을 내 것으로 만든다는 것과는 좀 결이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자, 이해하기 쉽다가 내 지식이 되지 않는다라는 의미는 뭐냐면요, 아이들이 이 내용을 인지할 때, 어떠한 지식적인 정보를 인지할 때 그것을 영상의 형태로 인지를 하게 돼요, 머릿속에. 자, 그런데 이게 영상의 형태로 그냥 딱 보여져 버리면 그냥 시각적으로 그걸 먼저 받아들이고 이해를 해버리기 때문에 머릿속에서 그것을 재구성하는 활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전두엽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글자나 활자로만 되어 있는 텍스트를 아이가 이렇게 읽으면 그 내용이 머릿속에 환하게 그려지려면 완벽하게 문장을 이해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그것에 따른 지식적인 경험이나 간접 체험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제 무슨 말인지 잘 그려지지 않아, 잘 이해가 되지 않아 라고 느끼는 것이죠. 그러면 활자 컨텐츠로 됐을 때는 어떠한 효과가 있냐면, 이거 내가 잘 모르는 내용인데, 요거는 아는 내용인데를 분명하게 구분을 할 수 있고, 모르는 내용을 집중적으로 이해를 하면서 그 입체적인 정보를 차곡차곡 채워가는 전두엽의 활동이 일어납니다. 근데 영상은요, 그렇구나, 알겠네 하고 휘발돼 버리는 지식이 되는 거죠. 이게 영상 콘텐츠의 가장 중요한 문제점입니다. 이해를 해서 무슨 말인지는 아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실제로 다시 꺼내보려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고민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이것을 증명한 실험이 있었습니다. 출처는 MIT 공학대학에서요. 이 교감신경계 연구에 쓰였던 자료예요. 교감신경계 연구에 쓰였던 자료인데 실제로 우리의 뇌파가 어떠한 활동을 했을 때 반응하는가를 조사한 연구 결과입니다. 뇌파가 움직인다는 것은 머릿속에 사고가, 운동이 일어난다는 의미죠. 근데 보시면 이렇게 영상 콘텐츠로 되어 있는 어떠한 것들 또는 영상은 아니지만 선생님이 나와서 수업을 하는 형태, 라이브 영상이죠. 라이브 영상. 실제 수업을 할 때, 즉 누군가로부터 가공되어 있는 지식을 전달받을 때, 가공되어 있는 정보를 전달해 받을 때, 수용만 할 때에는요. 이렇게 교감신경계가 거의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머님들이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 수업을 하는 것은 아이들이 머리를 많이 쓰는 일이야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렇지 않다는 게 증명이 됐죠. 자, 그러면 언제 머리가 많이 움직이냐면 뭔가를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 실험을 해야 된다거나 이 다음 단계에 내가 뭘 해야 되지? 그 다음에 이런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지? 를 머릿속으로 계속 연결해서 생각을 할 때, 사고를 할 때, 그 상황을 이미지화로 전환할 때 우리의 뇌신경계가 움직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이들의 공부에 있어서도 이러한 뇌파 활동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영상을 그냥 바로 줄 것이 아니라 영상화되어 있지 않은 정보들을 아이가 스스로 이미지화하는 작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셔야 되는 거죠. 그 방법이 바로 교과서 읽기입니다.